저는 남편을 최대한 당당하게 쳐다보았고 남편은 제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 저도 남편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저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눈을 지그시 감고 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그리곤 말했죠. 맞아. 나 바람핀 거 언제부터였어요? 얼마 안 됐어. 몇 달 전부터야. 제가 그렇게 부족했나요? 아니야. 그건 절대로 아니야. 그저 그 사람이 좋았을 뿐이야. 참 말을 쉽게 하네요. 당신이 그 사람을 좋아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생각은 해봤어요? 정말 무책임하고 이기적이에요, 당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말아요. 그 말 듣기 싫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요? 당신이 집에 있어도 같이 밥을 먹어도 저는 언제나 혼자였어요. 그 여자한테 웃어주듯 저에게 한 번이라도 웃어준 적 있어요? 저는 평생 당신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래, 그렇게. 대신 그 여자는 욕하지 마. 그 여자는 잘못 없어.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 여자 편을 들어요? 정말 너무하네요. 미안해, 여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거. 하지만 난 그 여자를 사랑해. 이런 기분은 정말 처음이야. 나도 처음엔 내 마음이 이러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여자를 밀어내기도 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럴 수 없었어. 그 여자 아니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았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가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말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의 불륜 사실을 고백하고 그걸 들은 아내가 그 말에 화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40년간 가장 의지해왔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른 채 혼자 끙끙 앓았던 임지숙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임지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이 되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보다 3살 연하인 남편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말하기 힘든 이야기지만 여러분과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끝까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제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이야기해 주신다면 남은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위로와 용기의 한마디 덧붙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선 제 남편과 만나게 되었을 때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대학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대학 선배였죠. 남편은 건강상의 이유로 군대를 면제받아 학교를 쉬지 않고 다닐 수 있었고, 저는 중간에 학비를 벌어야 해서 1년간 학교를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 2년 터울로 자주 학교에서 남편을 만날 수 있었죠. 처음에는 남편을 남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한없이 귀여운 후배였죠. 당시엔 학생운동을 많이 했을 땐데 부끄럽지만 저는 잘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도 바빴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항상 학생운동하는 편에 서서 앞장서는 그런 학생이었죠. 무엇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친구가 시위를 하다가 많이 다쳤어요. 저는 우연히 골목길에서 후배를 만나 저희 집으로 가서 가벼운 치료를 해주었죠. 학교에서도 한마디 해본 적 없는 우리였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많이 친해지게 되었어요. 항상 밥을 먹을 때마다 저에게 와서 같이 먹자고 했고 저는 그러자고 했어요.
처음엔 그저 저를 잘 따르는 동생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후배의 생각은 달랐더라고요. 저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죠. 처음엔 거절했어요. 남자를 만날 생각도 아직 없었고 그 후배가 남자로 느껴지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거절을 해도 매번 저를 따라다니면서 구애를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포장해 온다던가, 도서관에 따라온다던가, 가끔 일을 할 때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었죠. 사실 저도 그런 후배가 나쁘지 않았어요. 말은 거절했지만 이렇게 다정한 대접은 누군가에게 난생 처음으로 받아봤기 때문이었죠. 결국 저는 후배의 끈질긴 구애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둘은 그렇게 사귀게 되었죠. 제가 졸업을 하고 후배가 3학년이 되었을 때 잠시 이별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도 그 후배는 한결같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 후배도 집안 사정이 녹록치 않았기에 졸업을 하고 취업한 제가 많은 도움을 주었죠. 학비는 대줄 수 없었지만 책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음식 등을 매번 제가 사야만 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 후배는 그만큼 저에게 많은 애정을 주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후배도 졸업을 하고서는 작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저희는 그때부터 동거를 시작했죠. 저와 후배는 나름대로 열심히 돈을 벌었고 집안 어르신들의 바램대로 서로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후배는 약간의 바람기가 있었어요. 워낙 다정하고 얼굴도 준수했던지라 주변엔 항상 다른 여자들이 있었죠. 바람기라고 하기엔 제가 그 모습을 목격하거나 들은 건 아니지만 저 말고도 다른 여자들에게도 매우 친절하게 대하더라고요. 저는 후배가 저 말고 다른 여자에게는 정확하게 선을 그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몇 번이나 제 바람에 대해서 후배에게 말했지만 항상 자기가 태어난 게 그렇게 태어난 걸 어쩌나며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후로 말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집안에만 집중할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요. 제가 바람피는 모습을 직접 본 게 아니기에 넘어갈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동거 기간 중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빠른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그렇게 그 후배는 제 남편이 되었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9이었고 남편의 나이가 26이었어요. 저의 예상대로 남편과 저는 돈을 벌고 아기를 키우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저희를 위해 뭔가를 할 시간 따위는 없었죠.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임신을 하고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방문교사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계속 회사를 다녔고요. 시간이 지나 어느덧 40년 가까이 흘렀고 저희가 낳은 아들과 딸은 모두 출가를 했어요. 저희도 열심히 돈을 모아 저희 보금자리인 괜찮은 주택 하나를 구입했고요. 저는 예전에 일을 그만두고 계속 주부로 있었고 남편은 몇 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아둔 돈과 연금으로 노후를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저야 주부로 꽤 오래 있었기에 괜찮았지만 남편은 정년퇴직을 한 직후에는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계속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 계속 안절부절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몇 년 지나자 점점 적응을 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이제 편안한 노후를 즐기자고 했고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를 계속해서 찾았고, 저 또한 매일 친한 아주머니들과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캘리그라피에도 관심이 생겨서 또 배우고 있죠. 제가 이전부터 손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남편은 저와는 다르게 바깥 활동을 좋아하더라고요. 이전에는 같이 뭔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취미를 맞춰볼까 했지만 아무리 해도 둘의 성향은 너무나 다르더군요. 함께하기 위해선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만두자고 했죠. 서로 즐겁게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저녁에 만나 하루를 공유하는 삶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고 취미 생활을 하고 와서는 저녁에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은 운동이라면 손을 대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골프, 수영, 달리기, 등산, 헬스 등등이요. 그래서 새로운 취미를 할 때마다 매번 다른 장비들로 옷방이 가득 찼죠. 저는 그래도 뭐라 하기 싫었어요. 남편이 원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저희 둘에게는 암묵적으로 규칙이 있었어요. 일주일의 주말 하루는 서로를 위해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게 부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주말마다 가까운 동산에 산책을 가기도 하고, 단풍놀이를 가기도 하고, 여름엔 계곡으로 놀러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집 가까이에 문화센터가 있어서 그곳에 자주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책도 읽고 영화도 봤죠. 저는 이런 삶이 너무나 좋았어요. 매번 여유로웠고 평안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 바램대로 인생이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저와 남편의 규칙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약속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은 매번 함께한 토요일에도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몇 달 전부터 시작한 자전거 동호회였죠. 남편은 평소에도 자전거를 타고 싶었다며 꽤 비싼 자전거와 장비들을 구입했죠. 저희 사정에 비해 너무 큰 지출이었지만 남편은 한 번 사면 평생 쓴다며 저를 설득했고, 그래서 저도 허락해 주었죠. 저도 사실은 좋았어요. 남편이 다른 것 하는 것보다 운동을 하는 것이니 건강도 좋아지는 건전한 활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샌가부터 2주에 한 번으로 줄어들더니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자전거 동호회에 나갔죠. 남편은 자전거를 타러 갈 때마다 너무 행복한 얼굴로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서운했지만 그런 행복한 얼굴을 하고 나가는 남편에게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남편의 행동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갈 때마다 계속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죠. 안 쓰던 향수까지 뿌리고 매번 빗으로 머리를 손보고 나갔어요. 저는 어차피 헬멧을 쓰는데 뭐하러 머리를 빗냐고 말했고 남편은 그냥 웃음으로 답했죠.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평소에 너무나도 자주 보는 거예요. 워낙 바깥 활동을 좋아하는 양반이라 휴대폰이랑 먼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자기 전에도,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들어갔죠. 저는 한 번 밥을 먹을 때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밥 먹고 봐요. 그렇게 재밌어요. 뭘 보길래 그렇게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저도 같이 좀 봅시다. 별거 아니야. 그냥 재밌는 글이 있길래 읽는 거야. 글이요? 평소에 책 한 권도 읽지도 않는 양반이 무슨 글이요? 있어 그런 게 그냥 소설 같은 거야. 신경 쓰지 마. 글 읽는 건 좋지만 밥 다 먹고 봐요. 알겠어. 당신도 얼른 먹어. 남편은 이후로도 휴대폰을 자기 몸의 일부처럼 항상 지니고 다녔어요. 저도 볼 생각은 아니었지만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제가 남편의 휴대폰이 울려서 남편에게 휴대폰을 가져다 주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는 헐레벌떡 소파에서
일어나 제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확 낚아채 뺏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태도에 자기도 당황했는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급한 전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얼른 받으라고 말하니까 급히 슬리퍼를 신고 나가서 전화를 하더군요. 좀 이상했어요. 급한 전화면 바로 받아야 하는데 밖에서 전화를 받는 게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제 앞에서 전화를 가려받을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점점 눈에 띄기 시작했죠. 처음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운동복에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자전거 탈 때 입는 옷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비싼 옷을요. 여보, 이 옷 어때? 괜찮아? 또 산 거예요. 매번 입는 것 있잖아요. 그냥 싸게 할인하길래 사봤어. 비싼 거 아니에요. 뭘 옷 하나 가지고 그래. 당신도 원하는 거 하나 사면 되잖아. 자전거만 있으면 되지 무슨 동호회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또 다른 날엔 헬멧과 신발을 사오더라고요. 여보, 이건 또 뭐예요? 산지 얼마나 됐다고 또 샀어요. 이쁘잖아. 이런 걸 신어줘야 자전거 탈 맛이 난단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뭘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요. 우리 동호회 사람들은 다 멋진 옷 입고 타는데 그럼 나만 싸구려 옷 입고 타란 말이야. 어떻게 그래? 당신이 좀 이해해줘. 내가 허튼 곳에 돈 쓰는 거 아니잖아.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그냥 들어주었죠. 남편 말대로 차라리 이렇게 건전한 곳에 돈을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남편은 많은 것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로션 하나만 바르는 사람이 스킨, 앰플, 수분크림, 선크림까지 저보다 더 많은 화장품을 사서 바르기 시작했고 향수까지 샀어요. 그리고 평상복도 지금까지 입었던 것들을 싹 다 버리고 새 옷을 사기 시작했죠.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거울에 서서 우통을 벗고 자신의 몸을 이리저리 보기 시작했어요. 이런저런 포즈를 취하며 자신의 몸이 괜찮냐면서 계속 저에게 물었죠. 저는 그런 남편이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전거 동호회에서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아닌가 싶었죠. 순수한 남편을 그 사람들이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몸 좀 이쁘게 만들어라 등 쓸데없이 보채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자전거를 타다가 무릎을 다치게 되었어요.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2주 동안은 자전거를 타지 못했죠. 그때 남편은 세상 다 죽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우울한 표정을 짓는 것은 난생 처음 봤습니다.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자전거를 타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매일매일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그것도 모자라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았어요. 약도 한 움큼씩 먹고 파스까지 붙였죠. 집에 오면 몸이 둔해진다면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전거 타는 게 좋아요? 그럼 좋지. 내가 했던 운동들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 왜 이제야 시작했는지 후회가 될 정도라니깐. 그래요? 그럼 저도 한번 타볼까요? 저도 그 동호회 한번 데려가 줘봐요. 뭐? 안 돼. 당신은 못 타. 제가 뭘 못타요? 저도 젊었을 때는 꽤나 탔는데. 이게 당신이 탔던 자전거랑 같은 줄 알아? 우리 동호회는 실력자들만 모여 있어서 진짜 어려운 코스로 간단 말이야. 당신 하고 싶으면 초보자 동호회에 들어. 당신도 몇 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평생 운동한 사람하고 방구석에 박혀서 손장난만 하는 사람이랑 같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저도 사실 갈 생각이라고는 전혀 없었는데 남편은 제 말에 굉장히 과민 반응을 했어요.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남편은 집에서 있는 동안 계속해서 휴대폰을 보고 낄낄대며 웃었어요. 저랑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죠. 저는 남편이 어떤 걸 보고 그렇게 좋아하나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소파에서 앉아 휴대폰을 집중해서 보고 있을 때 슬쩍 휴대폰을 훔쳐보았죠. 자세히 보니 남편은 소설 같은 글을 읽는 게 아닌 동호회 밴드 앱을 이용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걸 안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뭐 하는 거야? 당신이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잡고 있길래 뭐 하나 본 거죠. 왜 이렇게 놀래요? 사람이 뒤에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으니까 놀라지. 당신이라면 안 놀라겠어? 근데 그게 뭐예요? 이거 동호회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거야. 워낙 재밌는 친구들이 많아서 나도 모르게 집중해서 봤네. 다들 내가 빨리 나와서 오기를 바라고 있거든. 참 좋겠네요. 당신은. 그렇게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그렇지. 남편은 제 말에 제대로 대답도 안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휴대폰만 붙잡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냥 남편이 잘 맞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나 보다 싶었죠. 그리고 그 동호회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남자인 친구들 이야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여자 회원을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한 번은 그 남자들끼리 혹시 다른 여자들을 꼬시러 다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본 적도 있지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서 웃어 넘겼어요. 60대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여자들을 꼬시러 다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그냥 넘기기 힘들었어요. 함께 있었지만 마치 저 혼자 있는 듯 했죠. 아무리 제가 말을 걸고 다른 걸 하자고 해도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저를 대했어요. 저는 너무나 외로웠죠. 가장 힘들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침대에 누웠을 때였어요. 남편은 밤늦게까지 휴대폰으로 산악회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누군가와 연락을 했고, 제가 불편함을 표시하면 거실로 나가서 한참 동안 있다가 들어왔어요. 이건 정상적인 부부관계라고 보기 힘들었죠. 그렇게 저희 평온한 일상은 조금씩 깨져갔어요. 그렇게 남편은 무릎이 다 낫자마자 바로 자전거 동호회를 나갔어요. 저는 좀 더 쉬는 게 어떠냐고 제안해봤지만 역시나 통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아마 처음으로 남편을 진지하게 의심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평소보다 굉장히 늦게 집에 도착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연락은 왜 또 안 했고요. 미안해. 동호회 사람들이랑 뒤풀이를 하느라고. 뒤풀이요. 술 마셨어요? 당신 술 안 마시잖아요. 맞아. 근데 사람들이 계속 한 잔만 권하는데 어떡해. 나도 모르게 한두 잔씩 받아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나 피곤해서 그런데 먼저 씻고 잘게. 남편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조금 취기가 있는 채로 집에 왔죠. 그것도 밤 12시가 넘어서요. 그 후로 남편은 매 주말마다 집에 밤늦게 오기 시작했어요. 더 중요한 건 매번 술을 마시고 왔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이 됐죠. 그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술을 마시게 하는가에 대해서요. 하지만 남편이 엄청나게 취해서 오는 건 아니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더 이상했던 건 남편이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자전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탔다며 그 나이에 피곤할 만한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옷도 아침에 입고 나간 그대로였죠. 너무나도 깨끗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몸매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저와 주중에 먹던 저녁도 먹지 않기 시작했어요. 자전거를 타려면 몸이 마른 게 유리하다면서요. 저는 뭘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억지로 먹이려고도 했지만 남편은 완강했어요. 저는 그렇게 갑작스레 변한 남편에게 적응하기 힘들었죠. 남편과 제대로 대화한 시간이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집에 와서는 계속 휴대폰만 받고 저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주말에는 저 혼자 집에 남아 집안일을 하고 텔레비전을 틀어 드라마를 봤어요. 남편 생각에 제대로 드라마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눈썹 문신에 머리도 밝은 갈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피부도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울그락불그락했죠. 저는 말문이 막혔죠. 당신 그게 뭐예요? 도대체 뭐 하고 온 거예요? 아, 이거. 요즘 유행이라고 해서 좀 해봤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당신 나이에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게 멋있는 거죠. 좀 멋있으면 멋있다고 해주면 안 돼. 당신이나 그렇게 살아. 나는 전개 살 테니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에게 말도 안 하고 이러는 게 어딨어요? 내가 일일이 당신한테 허락을 맡아야 해. 내 얼굴에다가 하는 건데, 내 마음인 거지. 우리 동호회 사람들은 다 했어. 필요하면 당신도 하면 되잖아. 저는 남편의 말에 더 어이가 없었어요. 예순이 훨씬 넘은 할아버지가 염색에 피부과 치료에 눈썹 문신까지 하다니요. 분명 뭔가가 있는 거였어요. 동호회 사람들이 누구길래 우리 남편을 이렇게 바꿨는지 전 알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볼 날만 기다려왔어요. 남편은 정말 휴대폰을 몸에 붙이고 다니는지 절대로 쉽게 휴대폰을 그냥 놔두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은 그날도 거실에서 휴대폰을 하다가 안방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제가 자는 걸 확인하고는 휴대폰을 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죠. 저는 1시간 동안 자는 척을 했고 남편이 코를 고는 걸 확인하고는 옆에 충전해둔 휴대폰을 슬쩍 빼서 거실로 나왔어요. 저는 항상 남편이 들어가는 어플을 눌렀어요. 그곳엔 남편이 말했듯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공지사항이나 당일에 찍은 사진들, 여러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어요. 근데 사진을 보니 저와 동년배로 보이는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놀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자들만 있는 동호회인 줄 알았거든요. 다만 남편이 저에게 그 사실을 숨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개인 메시지 창이었어요. 그곳엔 남편이 개인적으로 동호회 사람과 연락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동호회 회장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하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그 회장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보고 싶네요. 그리고 회장은 남편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저도예요. 김 선생님, 오늘 참 멋지셨어요. 동호회 사람들 중에서는 김 선생님이 제일 인물이 좋으신 것 같아요. 다음 주가 기다려지네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휴대폰을 놓치고 말았죠. 어떻게 동호회 회장과 회원이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휴대폰 떨어뜨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급히 안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래 재빨리 휴대폰을 주워서 탁자 위에 두고는 소파에서 자는 척을 했어요. 남편은 거실에 나와 자는 저를 보고 제 얼굴에 대고 손을 흔들어 자는지 확인을 했죠. 그리곤 탁자에 있는 휴대폰을 들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아직 심증만 있는 것이었지 물증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무고한 남편을 의심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 동호회 회장이 도대체 누군지부터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렸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죠. 그리고는 저에게 물었어요. 어저께 왜 거실에서 잤어? 잠이 안 와서요. 소파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네요. 날씨가 요즘 따뜻해서 망정이지 추웠으면 당신 입 돌아갔어. 네, 조심할게요. 그리곤 다시 밥을 먹었어요. 저는 제 목까지 차오르는 질문을 해야 할까 말까를 계속 고민했죠. 하지만 묻지 않으면 저는 계속해서 남편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 동호회에도 회장님 있죠? 있지. 그건 왜?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어떤 분이세요?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당신이 왜 궁금해? 궁금할 수도 있죠. 좀 말해줘요. 회장님이 회장님이지 뭘. 말할 게 뭐가 있어. 여자예요? 남편은 제 질문에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시선을 떨군 채 저를 보지 않고 말하더군요. 응, 여자애야. 전 당연히 남잔 줄 알았네요. 왜 여자라고 말 안 했어요?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남자든 여자든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당신한테 무슨 상관이라도 있나?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었죠.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내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이 뻔했어요. 남편은 후다닥 밥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그리곤 불편한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양심에는 찔렸지만 분명 남편의 행동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어요. 그건 40년 넘게 같이 산 저기에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불륜에 대해서요. 알아보다 보니 흥신소 홈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이런 곳이 있나 했습니다만 지금 물불을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그곳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나요? 네.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데요? 사실 제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아서요. 그럼 잘 찾아오셨습니다. 남편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60대 중반입니다. 꽤 나이가 있으시네요. 이런 경우가 많나요? 제가 이곳에 전화한 것이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서요. 고객님, 전화 잘하신 거예요. 바람은 누구에게나 부니까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세차게 부는 바람에 약한 법이죠. 저희가 그 고민 확실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는 저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당장 상담을 받으러 갔고 거기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설명을 다 들은 흥신소 남자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불륜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가 미행을 해서 증거를 전달드리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 전에 여쭤봐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만약 불륜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리고 만약 불륜이 맞다면 어떻게 하실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죠. 흥신소 남자는 저에게 말해 주었어요. 일단 작업은 들어가겠습니다. 주말에만 나가신다고 했으니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다만 그 전에 제가 말했던 그것에 대해서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세요. 보통 고객님들이 생각을 안 하시고 진실만 아시려 하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시거든요. 상처받을 마음의 준비를 해두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말 제가 잘한 것인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저는 저녁이 돼서야 집에 도착했고 남편은 제가 왔는데도 어딜 갔다 왔는지 묻지도 않더군요. 그날은 정말 길었어요. 저는 잠에 들 때까지도 흥신소 남자가 말했던 것을 계속해서 생각했죠. 남편이 불륜이 아니라면 저는 평생 남편에게 미안해야 할 것이었고, 불륜이 맞다면 남편을 용서해야 할지, 이혼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답이 없는 문제였죠.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흥신소 남자는 저에게 전곡을 찔렀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정말 지옥 같은 2주를 보냈습니다. 주말이 오질 않길 바라면서도 얼른 이 시간이 끝나길 바랬어요.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죠. 그건 저에게 너무 과도한 벌과 같았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세상은 역시 차갑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흥신소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집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의 표정에서 저는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했어요.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그 사람은 그저 서류 가방에서 담담히 무언가를 꺼내 제 앞에 꺼냈어요. 갈색빛의 서류 봉투였죠. 생각보다 두툼했어요. 열어보시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천천히 서류를 열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그곳엔 타자로 작성한 서류와 여러 사진들이 모여져 있었어요. 서류에는 2주 동안 남편의 행적이 시간별로 적혀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볼 자신이 없어 서류 먼저 펼쳐보았죠. 주중에는 역시 별일이 없었어요. 집 근처에서만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토요일이 되었어요. 남편은 자전거를 타고는 길가로 나갔어요. 그리고 큰 대형 택시에다가 자전거를 싣고는 한강으로 갔어요. 잠수교 쪽이더군요. 그리고 내려서 주위를 둘러보았고 누군가를 보고 손을 흔들었죠. 만난 사람은 제 나이 또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도 자전거와 헬멧을 쓰고 있었죠. 둘은 서로를 보고 웃으며 포옹을 했어요. 그리곤 손을 잡았죠. 저는 여기까지 보고 더 이상 읽기가 힘들어서 눈을 질끈 감았어요. 흥신소 사장은 말하더군요. 보기 힘드시다면 더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죠. 아니요. 제가 다 볼게요. 저는 그 사람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둘은 자전거를 근처에 놓고 한강을 걸었어요. 그리곤 자리에 앉아 그 여자가 싸온 도시락을 먹었고요. 둘은 손을 꼭 붙잡고 한동안 대화를 했어요. 남편은 그 여자를 보고 계속해서 웃었죠. 점심을 먹고 둘은 다시 이동을 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꽤 멀리 이동했더군요. 바로 신촌 쪽이었어요. 그들이 간 곳은 바로 신촌에 있는 모텔촌이었죠. 그 둘은 그곳으로 들어갔고 4시간 뒤에 나왔어요. 그리곤 저녁을 먹으러 갔죠. 꼼장어 집으로요. 둘은 꼼장어를 먹으며 소주 한 잔을 했어요. 그 여자는 술에 취했는지 계속해서 남편에게 기댔고 남편은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밤 10시쯤 되자 둘은 가게에서 나와 헤어질 준비를 했어요.
23분가량 포옹을 했고, 이후엔 입맞춤을 한 뒤 자전거를 타고 헤어졌어요. 그리곤 집으로 왔죠. 이게 제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남편의 주말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지만 꾹 참았죠. 앞에 흥신소 사장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기다려 주었어요. 저는 다시 마음을 다 잡고 그가 찍어온 사진을 보았습니다. 한강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남편의 입에 싸온 반찬을 먹여주는 여자의 사진,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술을 마시며 서로 껴안고 있는 사진, 그리고 마지막 헤어질 때 했던 입맞춤까지요. 예상은 했지만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장 가서 남편과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싶은 기분이었죠. 2주 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고 최악의 상황까지 예상을 했지만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기껏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듯 했어요. 저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흥신소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죠?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흥신소 사장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객님과 고객님이 의뢰한 분에게 어떠한 가치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철칙이죠. 다만 그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가 맡아서 했던 비슷한 계열의 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말은 이런 일을 의뢰한 고객님들도 수없이 많다는 거겠지요.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으십니까? 모르겠어요. 아마 인생이 망가진 채 살고 있지 않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물론 제가 고객님 모두의 일상을 아는 건 아니겠지만 의뢰하고 몇 년 뒤 대부분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하십니다. 그때 고마웠다면서요. 지금은 잘 살고 있다고요. 아마 고객님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멍하게 있었어요. 어떻게 이혼하고 나서도 행복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딘가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흥신소 사장은 마지막 말을 하고 자리를 떴어요. 잔금은 전에 보내주신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갔던 영수증도 혹시 몰라 모아놨지만 아마 이걸로도 증거는 충분하겠죠. 잘 생각해 보시고 좋은 결정 내리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고객님. 남편의 인생이 고객님의 인생은 아닙니다. 저는 그가 떠난 이후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집에 가는 저의 발걸음은 정말 천근만근이었죠. 그의 말대로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었죠. 제가 2주간 생각하며 다짐한 마음은 바로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맞을 시 이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마주하니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들과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등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도저히 남편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처 호텔에 가서 잠을 청했어요. 남편에게 많은 문자와 전화가 왔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 배경화면을 보았어요. 아들과 딸 그리고 남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기서 활짝 웃고 있었어요. 이런 미소를 본지도 생각해보니 굉장히 오래되었더라고요. 흥신소 사장이 준 사진에서의 남편은 이렇게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밤새 뒤척이며 남편을 용서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혼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하루는 정말 짧더라고요. 어느새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마음의 결심을 한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거실에 앉아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는 표정은
그 여자를 보는 표정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저는 말 없이 남편의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그 나이에 외박을 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건데 안 되나요? 뭐라고? 당신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잖아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남편의 말소리는 저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한숨을 크게 쉬었죠. 당신 뭐야? 지금 내 앞에서 한숨 쉰 거야? 저는 말 없이 남편에게 흥신소 사장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입맞춤을 하는 사진이었죠.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변명을 듣기 싫어 가장 강력한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남편은 그 사진을 들어서 자세히 보더니 사진 속 남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챈 뒤 사진을 3개 내려놓았어요. 당신 뭐야? 나 미행한 거야?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사람을 고용했어요. 뭐?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저한테 큰 소리를 칠 때가 아닐 텐데요. 바람을 필 거면 제가 모르게 피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너무 뻔하고 티나게 피시면 어떡해요.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저는 남편을 최대한 당당하게 쳐다보았고 남편은 제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 저도 남편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저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눈을 지그시 감고 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그리곤 말했죠. 맞아. 나 바람핀 거. 언제부터였어요? 얼마 안 됐어. 몇 달 전부터야. 제가 그렇게 부족했나요? 아니야. 그건 절대로 아니야. 그저 그 사람이 좋았을 뿐이야. 참 말을 쉽게 하네요. 당신이 그 사람을 좋아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생각은 해봤어요? 정말 무책임하고 이기적이에요, 당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말아요. 그 말 듣기 싫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요? 당신이 집에 있어도 같이 밥을 먹어도 저는 언제나 혼자였어요. 그 여자한테 웃어주듯 저에게 한 번이라도 웃어준 적 있어요? 저는 평생 당신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래, 그렇게. 대신 그 여자는 욕하지 마. 그 여자는 잘못 없어.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 여자 편을 들어요? 정말 너무하네요. 미안해, 여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거. 하지만 난 그 여자를 사랑해. 이런 기분은 정말 처음이야. 나도 처음엔 내 마음이 이러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여자를 밀어내기도 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럴 수 없었어. 그 여자 아니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았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가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말이었죠. 눈물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말 제 앞에서 해서는 안 됐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요. 남편은 말없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장롱에서 큰 가방을 꺼내 물건 몇 개를 챙긴 뒤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가고 나서야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펑펑 울어댔습니다. 그렇게 운 건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밤새도록 울어서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갔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그대로 거실에서 울다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점심쯤 일어났습니다. 눈물 자국이 아직 얼굴에 남아있더라고요. 햇빛이 강하게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과 달리 날씨는 정말 맑더군요.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가야 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생각해보니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 찬밥에 물을 말아 먹었어요. 기운은 없었지만 최대한 씩씩하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저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후회하도록 정말 잘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 후로 씻고 몸을 단정히 했습니다. 그리곤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 좋은 마음으로 이혼하겠다고만 말했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미웠지만 그래도 애아빠로서는 그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너무 당황해 했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직 남편을 만나서 이야기할 준비가 되지 않아 변호사를 통해서만 전달했죠. 재산도 정확히 반반 나누고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어요. 제가 남편의 불륜 증거를 제시했다면 제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의 제안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 법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 감정 가득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서로 아무 말 없이 마지막 서명을 한 뒤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곤 깔끔하게 헤어졌어요. 서로 잘 살라는 말과 함께요. 원래 오기 전에는 이왕 이렇게 된 거 행복하게 살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마음이 좁은지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새로 이사한 작은 집에 혼자 남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짐들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다 보니 사진첩이 있더라고요. 그걸 열어보니 지금까지의 40년 세월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참 언제 이렇게 세월이 갔나 싶더라고요. 눈물은 더 이상 나지 않았어요. 평생 흘릴 눈물을 그때 다 흘렸었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더 눈물을 흘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저와 남편이 왜 헤어졌는지 묻지 않아 주었어요. 그건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외로울까봐 자주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남편이 그 여자와 재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그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웃으며 다녀오라고 했죠. 저는 처음 혼자 남았을 땐 뭘 하고 지내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반평생 같이 산 사람이 있다가 없으니까 정말 허전하더군요. 그럴 땐 라디오를 듣거나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사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연자분들이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캘리그라피와 공예를 시작했어요. 손재주가 있어서 금방 늘었죠. 그래서 매일매일 공방에 가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곤 주말에는 근처 공원에 가서 작업한 글과 공예품을 싼 가격에 팔았어요. 거의 재료값만 받고서는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닌 사람들과 교감하고 싶어서였어요. 여기에 집중하면서 산이 뭐 산도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지나갔어요. 저는 추운 겨울 때만 빼고 매일 공원에 갔어요. 처음엔 웬 할머니가 공예품을 팔고 있으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지만 곧 그곳의 마스코트가 되었답니다. 자주 젊은 처자들이 물건을 사러 왔고 제 또래 할머니들 중에서도 단골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가 공원에 가면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였죠. 그렇게 저는 제 또래 친구들과 세상 이야기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친구들과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한 할아버지의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번 같은 장소에 와서 친구분들과 장기를 두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매번 제 가판대에 와서 구경만 하고는 집에 가세요. 왠지 저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부끄러워 하시는 것 같았죠. 저와 친한 동생은 저에게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어느새 제 머릿속에도 그 할아버지로 가득 차더군요. 하지만 제가 먼저 말을 걸 수 있나요? 남자가 먼저 걸어야죠. 그래서 며칠 전에 그 할아버지가 왔을 때 저는 발로 그 할아버지를 툭 쳤어요. 그 할아버지는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는지 씩 웃더군요. 저는 그분의 이름을 물었고 그분도 저의 이름을 물었어요. 서로 1년간 지나치며 봤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 처음이었죠. 저도 이런 감정이 든 건 처음이었어요. 정말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에 생긴 듯 했어요. 제 전 남편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 마침 제 앞으로 자전거를 타는 커플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우리 자전거나 탈까요? 자전거요. 왜요? 못 타세요? 아니요, 잘 타죠. 그럼 저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그날 저희는 자전거를 타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아직은 며칠 되지 않아서 조심스레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물론 그분과 잘 되어도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저도 인생을 좀 더 즐기며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다 보면 어딘가 도착해 있지 않을까 해요. 그냥 지금 이런 기분을 즐기면서 살아가려고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저와 비슷한 또래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잘 못한 게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제 뒤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많은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마음 속에 간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